저는 남편을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잘못 들어. 네. 네. 분신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자, 요즘에 바이오 리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이 잠자는 시간 때문에 이 리듬이 너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를 한번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25년 경력을 갖고 계신 바이올리니스트를 한번 인터뷰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바이올린도 맨날 연습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클래식 쪽은 금수저가 하는 직업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난 질문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인터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어색하신가요? 좀 어색해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고 오케스트라 운영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연재입니다. 오케스트라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이 바이올린 연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세계 여행을 꿈꾸시고 거기에서 너가 악기를 연주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큰 꿈이 원래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악기를 좀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네.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죠? 4살 때부터 이제 악기를 시작을 했었죠.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경력상을 저는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가지고 25년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꽤 있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지금은 제가 이제 연주를 직접 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를 필요한 곳에서 제가 기획이나 뭐 디렉팅 같은 걸 해서 연주를 같이 세우기도 하고요. 저번에는 패션위크에 들어가는 무대에서도 저희가 연주를 했었고, 이번에 블랙컴뱃에서 이제 한 6,000석 되는 곳에서 저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영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제주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주에 계시는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는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과일 사업도 지금 구현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걸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좀 맨 처음에는 음악 관련 얘기들을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사실 바이올린이라는 게 4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더라도 사실 실제 연주를 하려면 맨날 이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손을 푼다고 하죠, 맨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운동할 때도 스트레칭 먼저 한다고 하죠. 네네. 저희도 이제 손 같은 거를 스트레칭을 좀 시켜놔야지 어려운 테크닉이나 좀 빠른 곡들이 있으면 돌아가기가 좀 쉽거든요. 이제 몸이 기억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네, 몸이 기억해야 돼서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케스트라는 운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런 방송 연애 세션이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는 내가 혼자 기획을 해서 더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어느 순간 하다 보니 생겼어요. 그리고 이 클래식에 있어서 다른 음악 분야에 이렇게 같이 융합을 시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네, 일단은 좀 클래식을 대중화 시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기획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이제 지휘자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실현자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지휘자의 이제 지휘를 보고 진짜 연주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떤 사인으로 보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악보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네. 연주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지휘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는데, 그 지휘자의 역할은 사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60명에서 80명 오케스트라 인원들이 이제 공간에 다 위치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중간에서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실 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뭐 느려지는 부분, 빨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곡을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하느냐, 그리고 또 누가 그 곡을 디렉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의 지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한쪽 파트에서 조금 이제 템포가 빨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죠. 조율을 하는 역할이 지휘자군요. 네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 그리고 제가 생각이 들기로는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요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쌀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만약 이렇게 섭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만약 오케스트라 뭐 한 40명 가까이를 이제 부른다 하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게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오케스트라 주최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가격을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기본 40명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준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인원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밴드여도 이제 합주를 다 하게 됩니다. 네. 공연 전에 그거를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 정도 최소 금액들이 네. 1,000만 원 이상이 아마 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평균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제 수입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학교도 많이 나가고 네. 개인 레슨 그리고 개별 연주 같은 것들도 따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수입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300, 세후 300 정도는 그래도 평균적인? 네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네네. 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네. 그 악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비싸죠. 얼마인가요? 보통? 거의 이제 전문가용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1억 정도는 네,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악기가 있고 활도 있거든요. 그 네네. 활 값이 또 거의 악기의 반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 활도 그 가격이 네.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악기는 수리가 가능한데 활은 수리가 어려워요. 부러지면. 아, 그럼 새로 구입을. 네, 그렇죠. 네.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하나, 이제 하나 들고 다니면 그냥 오피스텔이 하나 여기 있는 거네요. 네. 거의 뭐. 그래서 저희 약간 재밌는 썰들을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특히 이제 전공을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악기 막 10시간, 12시간씩 연습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악기를 놓는 거예요. 네. 침대에 악기를 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오다가 침대에 펄썩 주저앉았는데 악기가 있었던 거죠. 그 악기가 부러진 그런 아. 지인이 있었고. 그 침대가 정말 끔찍하네요. 네. 그거는 뭐 이제 한 번 앉았는데 1억이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활 같은 거 어린 아이들이 네네네. 학교 가면은 막 휘두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활로 휘두르면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아, 그 활값이 엄청 비싸군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몸통만 비싸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활값도 엄청나게 비싸군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박사를 석사 끝나고 준비를 하려고 네네네. 활을 고르려고 이제 악기사를 가봤는데 추천해주시는 이제 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활들 가격이 한 2억 정도, 2억 5천, 5억도 있고 이렇게. 수리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대가 부러지면 이제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좀 아끼면은 5억이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활이 5억이다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활이 5억이면 악기를 얼마짜리를 써야 될까? 이게 드는 게 아파트네 거의. 네,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몸값보다 비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우산을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잖아요. 네네. 제가 안 쓰고 악기가 씁니다. 네. 주변 전공을 하지 않는 이제 제 남편 같은 경우는 네네. 연애할 때 네네. 아, 이거 악기 부심 있다. 밥 먹을 때마다 식당에 악기 들고 다닌다. 이거 악기 허세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이거 얼마짜리여서 이거 내 몸값보다 비싼 거라 놔두고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편분은 악기에 대한 가격을 몰랐구나. 그렇죠. 아, 얘 이거 악기 부심 있다. 아... 악기 자랑하려고 들고 다닌다. 아. 어디든. 아, 뭐 어디서 막 클래식 하는 척 하려고.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제 아파트가 아파트를 들고 다닌다고 그걸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굉장히 비싸네요. 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어요. 네, 사실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금수저일 거다 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금수저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네네. 그렇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중 예고 이런 곳을 당연히 밟아와야 되는 또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교육비 자체가 레슨비도 굉장히 비싸고 저희 지인들의 PCR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집을 팔았다. 아... 그때 그 돈을 모았으면 집을 사겠다 이런 말씀도 저희 부모님은 하시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렇죠, 악기 그렇죠. 대신 아무리 투자를 악기에 하신다고 하셔도 모든 분들이 과감하게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부자이신 분들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 단위가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비싼 악기는 뭔가요? 와. 오케스트라 안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악기. 뭐 하프. 하프. 네. 아,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악기는 또 바이올린보다도 좀 이렇게 자주 바꿔줘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 바이올린은 그래도 한 번 구매를 하면 오래오래 쓰는데 네. 하프 같은 경우는 억씩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또 그걸 또 교체를 몇 년만 또 해줘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이게 길들여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네. 아니군요. 아, 그 하프가 그러면은 보통 얼마인가요? 8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 8천만 네. 원 이상? 그리고 이제 하프 같은 네네. 경우는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네. 트럭이나 이런 것들 이동할 때마다 필요로 하고요. 아 그럼 본인이 트럭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그럴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공연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힙합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또 굉장히 재밌는 콜라보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콜라보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진짜 힙합을 좋아했었고 네. 제가 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랩을 하는 동영상을 옛날에 유튜브에 혼자 좀 올린 적도 있었고. 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건 안 되나요? 제 소장용이랑 아, 네네. 어디에 내포할 수 없는데 네네. 밤을 새면서 랩을 연습한 적도 많습니다. 사실 아, 이영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네. 쇼미더머니를 다 챙겨봤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냥 클래식이랑은 다른 분야의 장르다 보니까 네네.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호감 가더라고요. 가사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쇼미더머니도 연주를 했었거든요. 아. 네, 7이랑 10에 제가 연주를 했었는데 네네. 이제 슈퍼비와 슈퍼비랑 같이 아, 정말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무대 이렇게 뭐 디렉팅 좀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한번 가면 얼마 받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사실 세션 페이는 연주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네네, 알고 뭐 그 있거든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한번 이제 세션으로 참여하는. 네. 네,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약간 그냥 이거는 좀 별개인데요. 클래식 연주자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뭐 학교들도 다 다니잖아요. 그럼 뭐 이성 교제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네. 흔히 하는 플러팅 방법들이 있었나요? 혹시 연주자들이 하는 네, 많았죠. 어떤 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선배가 마음에 들어 한다 이러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연습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치는 곡을 칩니다. 아, 네. 들어보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유도를 하고요. 역정적인 곡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곡들 막 보여줄 때도 많고. 이제 개인 공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네네. 이제 실용음악과든 뭐 클래식과든 이제 개인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네. 대학교나 뭐 이런 네.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로 이제 여기로 잠깐 와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죠.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거 어떤지 한번 봐봐. 이러면서. 피드백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네. 플러팅을 하는 건.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학교 내 뭐 이제 목관악기 쟤랑 뭐 금관악기 쟤랑 사귄다 뭐 이런 게 바로 되는 소문 나죠. 네. 누가 여기 연습실에 같이 들어갔대. 이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소문 납니다. 네. 그리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요즘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하신 건데 혼자 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신고한 지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네. 네. 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그럼 요즘 결혼들 막 많이 깊이 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 결혼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였나요? 일단은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게 저는 결혼을 지향하는 쪽이라서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를 늘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 빨리 진행되면은 시간이랑 뭐 투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있고 제가 연애를 한 3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이 친구가 괜찮다 싶으면은 해야겠다. 그리고 내 할 일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남편분이 좋아서 당연히 하신 거겠지만 맞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물론 그랬지만 이제 본인 일에 더 집중을 하려고 사실 뭐 연애를 하다 보면은 되게 불안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한 감정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내 일에 시간을 쏟기 위해서 그냥 빨리 후딱 결혼하고 네네네. 네, 약간 요런 마인드로 이제 빨리 결혼하신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이 결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동반자가 생기면은 제 편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 저는 남편을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네. 들어. 네. 네. 분신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못 들은 줄 알고. 네네. 제가 좀 힘이 없을 때, 체력이 소진했을 때 그 다음 배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보조 배터리 그런 느낌. 사랑의 배터리는 아니고 보조 배터리 정도. 오케이.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듬직하고요. 네네. 마음 자체가 굉장히 듬직하고 또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네. 준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준비돼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네네. 준비를 같이 해갈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삶을 살아서 준비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컸거든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개념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원 땅 파봐라 나오냐 이런 말씀하시고 버는 거보다 네.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경제관념도 되게 중요하고 네. 이제 뭐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결혼해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게 이제 가족끼리 만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네. 굉장히 결혼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약간 이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 결혼해서 만들어가도 돼요. 진짜 이게 어떻게 30 돼가지고 뭐 20살 막 중반 후반 돼가지고 어떻게 집이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부모의 증여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말이 안 돼. 거의 진짜 0. 몇 %의 사람들만 그 나이 때 집이나 뭐 이런 자산들을 갖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네.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이제 같이 계획 세우고 돈 열심히 벌면서 아끼고 그때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 전에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네. 장난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김현재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일단 결혼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꾸준한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절대 조언을 구하시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씩 뛰면서 찾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동종업계에 조언을 구하시지 마세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물들만 보기 때문에 아 얘는 지름길이 있어서 분명히 이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에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이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어느 정도 성공가대에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지름길이 정말 없더라고. 정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조언을 많이 구할 거예요. 막 나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데 사실 정답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